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머니 스캔들 에피소드 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머니 트레이너 백승혜입니다. 날씨가 좀 네. 비가 계속 와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예, 좀 차분한 느낌이 들고 좀 다운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차분한 예. 정도가 아니라 땅이 자꾸 그러니까요. 잡아 끌어요. 그 어떡하죠? 표현 아주 네. 신박한데요. 네. 굉장히 잡아 끕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 장마철을 또 지나야 또 근데 장마철 지나도 또 걱정인 게 이제 본격적인 또 더위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조금 시원함을 조금 즐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때 네. 되면 또 이제 비 한 번 왔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럴 거거든요. 사람 마음이 굉장히 간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재테크 시장도 그런 네.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뭔가 자산이 막 네. 오르잖아요. 뭐 네.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막 오르면 그냥 기분이 막 좋아요. 근데 나는 안 샀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그냥 남이 돈을 버는데도 그냥 오르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오. 싶다가도 막상 뭔가 떨어지면 이게 뭔가 안 좋네 하고 또 뭔가 이렇게 기운이 다운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자산 네. 가격은 너무 오르지도 않고 너무 빠지지도 않는 좀 아주 우상향 살짝 하는 그런 안정적인 시장이 제일 좋은데 막상 그런 시장이 오면 안정화됐어 라고 하지 않고 내 돈이 변함이 없어 이렇게 멈췄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오. 뭔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맞아요, 맞아요. 익사이팅한 거를 맞아요. 항상 투자자들은 좀 기대하시거나 그런 거에 열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약간 멘탈 관리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네. 때인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인데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벌써 5주 차. 야, 5주가 지났는데. 예. 방탄이 저기 군대를 간다고 그래서 우울해서 오. 그런가? 간대요? 네. 결정됐대요? 저기 진인가 누가 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좀 말이 많았잖아요. 네, 뭐 면제를 해줘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아무튼 네. 몰랐네요. 그런 소식을 여기서 트레이너님한테 듣다니 방탄 소식을. 몰랐다. 주식 시장은 네. 이미 네.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연결이 되는 거구나. 네, 그게. 그래서 엔터주는 이제 갔는가 뭐 아니다 뭐 방탄이 떠났어도 다른 엔터 회사들은 뭐 굳건하다 뭐 이런 얘기들의 또 보고서나 뭐 이런 그렇구나.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구나라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누가 가는지 진짜?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저도 다 가는 줄 알았다가 나이가 제일 많은 진인가 누구만 먼저 간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들어서 보통 이제 보이그룹들이 그러더라고. 제일 많은 사람 갔다 오는 나머지들은 이제 네. 개인 활동하다가 몇 년 예전에 걸려요. 저희 때 그 네. 크라잉넛이라고 있었거든요. 말 달리자 불렀던. 말 달리자? 그런 말 달리자 그거 그 다른 가수 아니에요? 크라잉넛 아닌가요? 말 달리자 그거 누구지? 그게 크라잉넛 맞을 거예요. 크라잉넛. 네네. 맞아요. 크라잉넛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네. 그 연예인 사상 처음으로 전체 가수가 한꺼번에 군대를 간 사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굉장히 신박했어요. 그래서 누구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 활동이 좀 네.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네. 우리 한 번에 갔다가 한 번에 복귀를 해서 음악 네. 활동을 하자 이거였는데 약간 안 좋은 점은 한 번에 잊혀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한 방에. 그 다음부터는 이 뭐 보이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한 명씩 가서 남은 사람들이 맞아요. 계속 이제 뭔가 활동을 해주면서 기억에서 지워지지 맞아요. 않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빨리 갔다가 와서 완전체를 보고 싶으니까. 너무 그러기는 하죠. 뭐 거의 그러면 한 6년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많고. 저 누구였더라? 저기 하트비트 이렇게 했던 2PM. 2PM. 네. 2PM. 그다음에 이제 뭐 세븐틴 뭐 네. 이런 애들이 이제 가기 시작을 하고 많이 있어갖고 많이 아시네요? 저희 딸이 세븐틴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요? 네, 지금 좋습니다. 자꾸 엉뚱한 얘기 많이 하고 네, 있어서.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채팅 많이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나미님. 네. 자, 이제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하죠. 날씨는 우울하더라도, 네. 우리 통장이 좀 우울하신 분이 있더라도, 네. 항상 멘탈 관리,
필요하니까요.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테크에 대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스트레칭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트레칭은 오늘 주제가 뭐냐면 어.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 음. 오. 자, 동키님, 네. 갭 투자 그러면 네. 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부동산 쪽에서 많이 하는 걸로는 알고 계신가요? 근데 뭐 정확히 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방송을 위해서 모른다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알고 진짜 있다고 얘기하셔도 들어보기는 돼요. 했는데 아. 정확히 뭐 갭 투자가 뭐 어떻게 적용을 해,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네네네. 네. 그러면 우리 갭 투자에 대해서 워낙 부동산 재테크 쪽에서는요, 네. 지금 거의 상승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러니까 네. 거의 2015년, 16년도부터 네. 이 갭 투자 방식이 계속 이제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네.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네. 짧으면 5년, 길면 지금 10년 동안 거의 갭 투자를 하시는 오.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갭 투자에 대한 얘기를 알고 계시겠지만 한 네. 번 더 정리를 네.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네. 가장 최근 뉴스에 네. 어떤 뉴스가 떴느냐면 모녀가 네. 빌라 500채를 산 거예요. 500채요? 네, 빌라 500채를 샀는데 네. 그 방식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갭 투자입니다. 자, 빌라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500채를 살 수 있는 거냐. 그니까요. 네. 뭐 돈이 자. 많아서 그냥 산 건가요? 돈이 많으면 네. 이 투자가 많은 사람들한테 네. 하기가 어려웠었겠죠. 그런데 보통 소액 투자자, 그러니까 자금이 많지 않으신 소액 투자자분들에게도 가능했던 투자 방법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광적이었고 또 수익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갭 투자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때 네. 아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갭 투자는 뭔가 뭐라고 해야 투기꾼, 네. 투자자와 투기꾼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막상 갭 투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아주 근데 이게 좋은 개념입니다. 그 정식 어떤 투자의 종류의 하나인가요? 한번 보죠. 네. 용어를 한번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갭 투자란 갭은 말 그대로 어떤 틈 네. 혹은 뭐 간격 네.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갭을 이용한 투자라는 뜻이죠. 네. 자, 우리가 갭 투자를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내가 자금을 갖고 있는데 네. 자금이 많지 않으신 음. 분들이 뭔가 내 자금을 좀 적게 만드는 투자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나 이제 부동산은 워낙에 그 물건을, 즉 부동산을 구입하는 비용이 네. 원체 크기 때문에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살 수 있지만 그렇죠. 부동산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원장님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어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이 질문이 정말 스테디셀러 질문이거든요. 어허허허허. 네. 그래서 뭐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 그래도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는 되셔야 그래도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거든요. 그 이하일 때는 이제 주식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소액 투자, 즉 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 방법이 이제 고안이 됐던 이유는, 자,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이제 부동산은 금액이 좀 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권역은 뭐 아파트 가격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네. 서울은 빼고요. 네. 경기도나 지방과 같은 곳들은 아파트 가격이 뭐 2014년, 5년 이때는 그렇게 네.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거의 한 5억에서 6억대 네. 바닥 금액이었다면 경기도가 딱 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2억에서 3억대 정도의 아파트들이 네.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 돈을 좀 줄이고 싶으니까 네.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나가지만 내 돈을 줄인다는 게 투자 금액. 투자금을 좀 줄이는. 투자 금액.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네. 아파트 금액이 얼마예요? 2억 원이죠. 네. 그럼 아파트 2억짜리를 사는데 네. 내가 2억을 다 갖고 있어야 되면 정말 큰 돈인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전세가 끼어 있는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는 보통 서울보다는 제가 전세가가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자, 그러기 때문에 뭐 2억 정도의 매매가인 곳에 전세가 1억 8천이나 네. 1억 7천 정도씩 들어가 있는 네. 물건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참 쉬워요. 우리 표에서 매매 금액 2억 원에서 네. 전세 금액 1억 8천을 빼면 네. 자, 투자 금액은 얼마여야 돼요? 내가 2천이요? 필요한 돈. 2천? 그죠? 2천만 원만 있으면 네. 되죠. 자, 뭐 취득세라든지 뭐 중개료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네. 일단 내가 필요한 돈, 가장 큰 돈은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2천을 투자를 하는 게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뭐 저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전세 아.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세가 놓여져 있는 집을 네. 주인이 팔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살 때는 수익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보유하는 동안에 내가 수익을 얻고 싶으면 월세가 나오거나 이런 상품을 사는 네.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매각 차익, 그러니까 네. 이 부동산을 샀다가 팔므로 인해서 얻어들이는 네. 매각 차익만 누리겠다라고 하는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 금액은 얼마만 있으면 되냐면 2천만 원만 네.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갭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애를 자꾸 네. 찾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갭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투기꾼들이 하는 투자 방법 네. 뭐 이런 그 주제로 굉장히 네. 기분 나빠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고 네. 솔직히 이 갭 투자라는 게 뭐 2015년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네. 그렇지가 않아요, 동키님.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던 개념이냐면 네. 전쟁이 끝나고 네.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막 태어나서 아파트들이 막 많이 필요했을 거잖아요, 집이. 네. 그런데 왜 우리 저거 드라마 한번 보신 적 있죠? 응답하라 1988. 네. 거기 보면 뭐 덕선이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이 다 어디에 살아요? 아파트에 살아요? 단독에 살아요? 그냥 단독. 단독에 살죠. 그랬는데 그 덕선이 누가 제일 먼저 이사를 갔더라? 아무튼 이 순차적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그 동네가 비워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한 80년도에서 90년대 정도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지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아파트들을 들어는 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기는 샀어. 그런데 내가 온전히 그 돈을 다 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입자들을 들여다 놓고 나는 여전히 그 집에 못 들어가서 사시는 주인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들어가야지라고 해서 몇 년 동안 돈을 더 모으고 모아서 그 집에 한 뭐 3, 4년, 네. 긴 경우에는 한 6년 만에 내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하셨던 그 방법이 갭 투자예요. 엄청 네. 오래된 거네요, 그러면. 네, 솔직히 우리가 갭이라고 하는 뭔가 네. 영어를 붙여서 멋있게 부르지 네.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우리 8, 90년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투자 방법이 바로 이 갭 투자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갭 투자라고 하는 건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갭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전세 때문이에요. 우리 저번 주 시간에 네. 전월세 그 전환율에 네네네.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동키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되게 독특한 맞아요. 제도예요 네네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전세라는 개념이 생겨난 게 바로 그 80에서 90년도 그래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뭔가 월세를 받아도 되는데 내가 저 돈을 다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기를 바랬던 요 개념들이 자꾸 보증금의 성격이 더 커지고 커지다가 전세제도라는 게 생겨난 거고 그러면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솔직히는
내가 주인이지만 거기에 누가 살아요? 딴 사람이. 세입자가 살아요? 네. 그러면 그 집은 마치 누구 거 같아요? 그 사람. 세입자죠. 네. 우리가 막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지 않는 네. 이상은 왠지 그 집이 내 집 같지가 않고 그 세입자 집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새 집을 엉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써서 이제 점점 노후화가 될 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선정의 시대였기 때문에요. 집은 사놓으면 오르고 사놓으면 네. 올랐기 때문에 그래 전세로 내가 놓고 집을 사놓더라도 네. 내가 갖고 있는 동안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더라도 네. 매각 차익은 생기는구나. 아.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렇게 집을 사셨다가 다시 한번 또 큰 집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뭐 20평대였다가 30평대로 옮겨가고 네. 다시 40평대로 옮겨가면서 계속 자산을 늘려오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40평 정도가 됐을 때 비로소 들어가서 사셨던 분들도 많아요. 그랬단다. 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네.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네. 많이 있나요? 주인이 팔고 싶으면 당연히 있겠죠. 네. 그거는 그냥 뭐 부동산 같은 데서 다 그럼요. 그냥 내가 팔고 싶어 그러면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음. 그것도 부동산에 가서 그럼요. 부동산 가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세 낀 물건을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요 갭이 네. 가장 적은 물건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입주가 가능한 물건도 있고 네. 전세가 낀 물건들도 있을 건데 네. 그 물건들 중에서 가장 이게 갭이 제일 작아라고 네. 하면서 찾아주시겠죠. 자,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나름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갭 투자이기는 한데 네. 왜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거나 혹은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이 네. 있다고 네. 얘기하는 거냐면 네. 이 갭 투자의 투자 방법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한번 표를 보시죠. 네. 자, 우리가 아까 매매 금액에서 네. 전세 금액을 뺀 네. 금액은 네. 결과는 투자 금액은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네, 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네. 이제 표를 보시면 네. 2억 2천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뭐냐면 갭 투자는 내가 2천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 얼마 정도 오르시면 좋겠어요? 내가 2천을 투자를 했어. 네.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그러면 내가 2천을 넣어서 한 네. 2천 정도 벌면 좋겠어요? 좋죠. 좋죠. 완전 네, 그게 바로 수익률 100%잖아요. 내가 들어간 돈만큼 나오는 거. 자, 그래서 꼭 공식은 아니지만 네. 내가 2천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네. 정말 나는 2천만 원이 다시 상승만 하면 네. 그죠? 그러면 세금을 내기 전에 수익률은 무조건 100%죠? 자, 그러면 기존에 샀던 금액 2억 원에서 네. 2천만 원만 더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매매 가격을 나는 얼마에 다시 내놓으면 돼요? 2억 2천. 맞아요. 그게 바로 정리예요. 2억 2천. 자, 그래서 2억 2천에 내가 시장에 내놨는데 누군가가 사준다면 네. 저는 그러면 2천을 넣었다가 2천만 원이 올랐으니까 100% 수익률을 달성한 거죠. 네. 자, 물론 세전이에요. 자, 그러면 뭐 그 세금에 따라서 뭐 적게 내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뭐 50%까지 내는 경우, 지금은 뭐 거의 77%까지 내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런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쪽만 얘기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세금 전으로 일단 얘기를 드리자면 규제가 좀 심하지 않았을 때 이 방법대로 2억 2천에 이제 매물을 내놔요. 네. 자, 그런데 전세는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전세 금액은. 그래도 전세가 계속 따라붙어 주지만 특히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액이 크게 오르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세가 같이 따라와 주면 더 좋겠지만 전세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똑같이 1억 8천을 놓을게요. 자, 그러면 도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2억 2천을 제가 내놨으면 누군가가 다시 사줄 거잖아요. 그죠? 자, 다시 사주는 사람은 자, 1억 8천을 똑같이 전세를 놓으면
자, 두 번째 2억 2천에 산 사람은 갭이 얼마인가요? 4천만 원. 그죠? 4천만 원이죠. 네. 자, 그러면 그 갭에 4천만 원을 주고 산 사람이 오. 다시 수익률 100%가 되려면 얼마에 내놓으면 돼요? 4천을 또 올려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자, 그럼 아니, 얼마에 그러면 팔면 2억 6천? 맞아요. 자, 그럼 다음 도표 볼까요? 오. 자, 그러면 오. 2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네? 어떡하지? 자, 그러면 전세는 또 그대로야. 네. 자, 그러면 매가는 이제 그 2억 6천에 사는 사람은 응. 얼마의 갭이 되느냐면 8천이 이야, 되겠죠. 뭐야? 순식간에 엄청 몇 어. 배가 뛰었네요? 자, 이거를 보셨던 분들은 네. 아마 갭 투자를 하셨던 분이나 어. 하지 않았던 분들이나 갑자기 과거로 복귀가 되면서 맞다. 진짜 경기도나 응. 지방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2억이었는데 2천 정도 오르더니 어머 5, 6천이 껑충 뛰고 네. 그 다음에 한 3억 중반까지 갔지. 오. 네, 요거 그대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음. 아, 그래서 이렇게 금액들이 좀 올라갔구나. 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그 계속 네.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3억 4천 정도에 그러면 이제 8천의 수익을 네. 똑같이 100%로 놓고 싶은 사람이 팔려고 내놓으면 네.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도표로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얼마? 1억 6천, 없다, 예. 8천에 다시 수익을 내려면 8천을 또 더해가지고 이제 3억 4천. 네. 3억 4천 정도가 오르는 거죠. 4천 네.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3억 4천짜리가 네. 있고 전세가 똑같이 1억 8천이면 네. 다음번에 사주는 사람은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 거냐면 1억 6천이 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를 놓거나 내가 전세를 끼고 사거나 비슷한 돈이 필요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갭 투자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솔직히는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이 계속 올라가. 네. 근데 동키님이 내가 아직은 네. 뭐 그냥 원룸에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투룸 정도 되는 한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놓고 싶어. 네. 내가 결혼을 한 몇 년 뒤에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을 사놓고 네. 싶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낀 물건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3억 4천 정도에 사주는 사람은 네. 결과적으로는 대출을 받던 내가 갭으로 사던 거의 1억 6천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갭 투자가 한 서너 번 정도 반복이 되면 지금처럼 계속 이 집을 사줘야 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돈이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저 3억 4천 정도가 되면 자, 1억 6천이 내가 있어서 집을 사기는 했어요. 네. 사기는 했어요. 네. 자, 근데 다음 사람에게 혹은 내가 네. 집을 이제 팔고 싶을 때 네.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힘들겠죠? 수익률 100%가 되려면 1억 6천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5억이 돼야 돼요. 그니까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혹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5억이 됐다? 이거 쉽지 않죠. 자, 그러면 나는 당연히 수익률 100%가 못 되고 50%로 깎이거나 20, 30%밖에는 집값 상승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 당연히 이 회가 거듭될수록 뒤에 있는 사람은 집을 사주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갭 투자가 좀 네. 성행했던 지역들은 결국에는 처음에 2억 원에 샀다가 2억 2천에 팔았던 첫 번째 투자자 네. 충분히 팔고 나가죠. 수익률 네. 100%. 두 번째는 2억 2천에 샀다가 네. 2억 6천에 판 두 번째 투자자. 왜? 그 사람도 잘 빠져나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억 6천에 샀다가 3억 4천까지 어떻게 꿀꺽꿀꺽 팔았어. 네. 자, 그럼 이제 세 명의 투자자가 샀다가 팔고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억 4천에 산 사람은 누군가가 사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게 투자자가 됐던 혹은 내가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네.
그래도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볼까라고 음. 했었던 실수요자가 됐던 이 마지막 정도에 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팔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가 있었던 지역들은 이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나면 네.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의 원래 네.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네.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으셨던 분들이 집이 필요해서 살 때 네. 얼마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1억 2천 이상이 필요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네요. 예전이면 와. 조금만 돈으로도 살 수 네. 있었던 것들이.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약간 뭐 메뚜기 때처럼 서울 인근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로 나갔다가 네. 인천으로 갔다가 뭐 춘천, 음. 천안, 뭐 평택, 그다음에 뭐 전주, 익산, 또 지방가 같은 경우 더 내려가서 요즘은 뭐 군산, 뭐 아무튼 뭐 지방 뭐 울산, 뭐 네. 정말 전국을 다 네. 순회하고 돌아다녔어요. 오호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들어간 지역은 상승은 있지만 네. 저렇게 반복이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게 빠져나갔을 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갭 투자가 지금 이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갭 투자는 전통적으로 나쁜 투자법은 아니다. 네. 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네. 전세라고 하는 다른 네. 사람의 돈을 레버리지로 갖고 와서 내가 집을 샀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었고 우리 부모님조차도 하셨던 방법인데 이제 투기꾼으로 가서 욕을 먹어야 하는 건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채를 갖고 있을 때는 이거는 좀 재테크를 넘어서서 투기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거기도 한 거 아닌가요? 저는 한 몇 채까지는 재테크를 봐주면 될까요? 몇 채? 그래도 한 3채, 4채?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네. 그래도 재테크 범위 안에 넣어줘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한 50채, 50채. 100채, 자 이런 것들은 네. 정말 이제 이것만을 집중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런 현상이 생겨날 수 있는 그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나의 어떤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시장에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나라고 싶어요. 그래서 뭐 갭 투자라고 하는 방식을 덮어놓고 욕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그리고 나는 무조건 이렇게까지 막 그 투자가 괜찮았던 네. 거야? 막 100%씩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나 투자해야 될까봐 라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둘 다 나쁘시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항상 중용을 좀 찾아야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전세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세 금액이 만약에 빠지거나 집값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2천만 원만 있으면 네. 집을 하나 이렇게 전세로 샀다가 또 갭 투자해서 또 다시 전세가 이제 한 1,000에서 2,000이 오르면 네. 그 오른 금액을 가지고 집을 또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나는 2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네. 전세가 1억 8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사이 집값이 2억 2천이나 2억 6천까지 올랐으니까 전세도 좀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1년이나 2년 뒤에 전세가 갱신이 되면서 네. 그 올라온 전세 금액을 가지고 또 집을 사신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좋은 재테크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전세 금액이 약간 이제 어떤 조정을 겪거나 네. 혹은 매매 금액이 조정을 겪게 되면 우리가 요 하나 가지고 계속 뭔가 복사하듯이 또 만들고 또 네.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막 네. 한 채를 두 채로, 두 채가 네 채로 이게 복수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채에서 여덟 채로, 여덟 채에서 18채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몇 번 만에 집을
거의 뭐 20채씩 뭐 사셨던 분들이 되게 네. 많았고 서점가에는 뭐 나는 돈 없이 뭐 몇 채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책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투자법이 다 이렇게 갭 투자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2,000원 들여갖고 처음에 이제 샀는데 다시 팔 때 그 기간 같은 건 없어요? 어느 당연히 정도? 있죠. 아,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양도세하고 그 밀접한데요. 네. 그냥 이제 복잡하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네. 부동산은 2년 동안은 무조건 보유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샀다가 다시 팔 때 네. 2년 뒤에 팔면 네. 그냥 세무당국에서는 네. 아 그래 너가 집이 필요해서 샀든 뭐가 네. 됐든 그 정도면 필요해서 샀겠구나 라고 네.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과세라고 부르는데요. 2년이 지나면 네. 그냥 너가 조금 올랐으면 6%만 내. 네. 그런데 많이 양도 차익이 생겼다면 뭐 45%까지 내서 각 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놨어요.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2년이 되기 전에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이 중과가 돼요. 너 뭔가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그 뭔가 투자해서 있네. 것 같아. 이렇게 아는구나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금을 50%씩 매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자꾸 사람들이 아니 뭐 이런 거죠. 봐봐요. 네. 자, 2,000이 아까 2억이었는데 네. 1억 8천 전세를 끼고 네. 2천만 원이 네. 불과 3달 만에 오른 거예요. 집값이. 응? 자, 그러면 내가 3달 뒤에요. 그냥 2억 2천을 내놔요. 네. 자, 그러면 2천만 원 중에 얼마를 세금으로 내면 돼요? 50%? 50%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세금 내는 게 아깝지만 네. 나한테는 얼마가 남아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남아있죠. 그냥 그래도 하는 사람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돈이 무조건 남으니까 이 갭 투자가 여전히 막 이렇게 단기에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집값이 더 빠른 시기 안에 계속 이제 올라가니까 단기 투자를 못하게 거의 해야겠다라고 해서 집이 한 채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거기에 10%, 20%, 지금은 많게는 30%까지 더 붙인 거예요.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네, 그래서 이제 뭐 부가세 뭐 이런 걸 포함하면 거의 뭐 그냥 70%로 그냥 뛰어가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네요. 웬만하면. 2천을 벌었는데 70%를 빼가면 네. 얼마 남는 거예요? 30%가 남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 5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마음이 애매하겠죠. 네. 쓰라리겠죠. 그때 네. 뭐야. 내가 집 보러 알아다니고 네. 뭐 청소도 하고 중개도 놓고 뭐 이렇게 사고 팔고 내가 정말 한 달에 뭐 몇 번 일을 했는데 정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냥 안 할래라고 해서 조금 아무래도 사그라들었겠죠. 네. 그래서 갭 투자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양도 세금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시지가 1억 이하인 것들은 또 취득세마저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난 세금 내도 좋아요. 그냥 어차피 지금 돈 벌 것도 없는데 1년에 500만 벌어도 그게 어디예요? 라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또 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오늘자 뉴스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갭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네. 갭 투자는 나쁜 투자법은 아니다. 네. 상당히 좋은 투자법이고 네. 작은 시드머니를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미 여러 단계가 걸쳐서 이미 갭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한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갭 투자는 더 이상 좀 하시지 않는 게 맞는 시장일 것 같다. 자, 그러면 언제 다시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그 갭 투자 하기 좋은 때가 또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오겠죠? 네. 네, 맞아요. 올 겁니다. 네. 자, 언제 올까요? 언제? 언제 자, 올까요? 반대가 되면 오겠죠. 자, 전세가는 있는데 매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
그래서 전세가 대비 매가 대비 전세가의 갭이 되게 얕아지는 때가 있어요. 오. 그래서 옛날부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에 육박을 하면 네. 그때부터는 매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집을 살 때 네. 30%만 갖고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거의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 그 한 70%가 된다는 얘기는 경기권이나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0%, 85%까지도 전세가율이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가 왜 갭 투자가 시작을 한 거냐면 2009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딱 터지고 계속 꺾였거든요. 계속 아파트 가격이 꺾이면서 이제 바닥을 칠 때쯤에 네. 그 2014년도쯤에 이렇게 보니까요. 전세가율이 85%, 90%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에서 15%만 있으면 아파트를 사겠는 거죠. 오. 아, 그래?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놓으면 이미 바닥을 찍고 와 있는 거니까 네. 언젠가는 저 금액 중에 일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갭 투자를 용기를 내서 시작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갭 투자는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수익이 나지 않을 만한 구간, 오히려 더 리스크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네. 다시 또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좀 보이고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네. 이 전세가율이 굉장히 또 작아질 때쯤에 네. 다시 갭 투자는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더님께서는 그러면 지방 쪽에 있는 집들의 갭 투자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지금 제가 도표를 계속 보여드렸을 때 뭘 고정을 해놨었죠, 가격을? 전세? 전세 네. 가격을 고정을 해놨었잖아요. 네. 지방은요, 네. 매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네. 이 전세 탄력성이 조금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처럼 지하철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정된 공간에서 집을 사시지 못할 만한 분들이 전세로 살고 있는 건데 집값이 오른다고 무한정 전세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많이 오를 수 있지만 전세 가격은 좀 이렇게 100% 따라붙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방은 당연히 투자 금액이 훨씬 더 매매 금액이 작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엔 좋은 환경이지만 전세가가 따라붙지 못하면 아까 우리 한두 번 했더니 팔기 어려운 구간으로 갔잖아요. 그게 지방은 더 작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은 전세가가 따라붙기 때문에 내가 갭을 그렇게 뭐 4천에 샀더라도 다시 또 팔 때쯤에는 가격이 올랐어도 전세가가 또 달라붙어서 똑같이 갭을 4천에 팔 수 있는데 지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혹시나 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야겠다, 혹은 내 집 마련을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이 합리적으로 어느 선까지 올라줄 수 있겠는가를 딱 그 선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매가가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다를 추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투자를 해놓으시고도 내가 그 매도를 하지 못해서 혹은 매도 금액이 올라오지 못해서 이 자금이 묶이실 수 있는 상황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는 거를 요번에 알았거든요. 뭐 1,000만 원에서. 근데 그런 잘 없긴 하죠.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쵸. 정말 이렇게 눈 씻고 찾아봐야 있을 정도고요. 나홀로에 가깝거나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워낙에 이제 투자자들이 거의 많이 보셨죠. 근데 지금 갭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것 같아요. 투자는 늘 반복돼요. 그쵸. 늘 반복이 돼요. 이제 갭 투자의 시대는 거의 끝났지만 그래도 이런 속성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올 거냐면 이제 경매가 서서히 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번 그 바뀌는 투자 사이클링에 잘 올라타셔야지만 내 돈을 가지고 계속 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 차원에서 한번 알아놓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마이크 소리를 좀 높여주셔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위에서 조절 가능하시면 네. 네, 소리를 조금 마이크가 혹시 어디 안쪽에 있으신가요? 마이크가 빠져버렸군요. 어머, 그 잠시 네, 저 제 쪽을 잠시만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쪽을 좀 잡아주시고 네, 마이크가 살짝 빠져가지고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 네, 마이크 잠깐 잡아주고 저는 진짜 갭 투자가 뭔지 했는데 어쨌든 뭐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알아서 뭐 지금은 조금 잘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지만 또 갭 투자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기가 또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좀 어렵고 그렇게 이제 소액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쁜 투자의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네. 네네, 좋습니다. 네. 어떡하죠? 네. 마이크가 빠져 있었는데 그걸 몰랐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님께서 지유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커피 쿠폰.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거를 없앴다가 다시 정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저희 카페에 네. 남겨놔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은 마이크 괜찮으신지 뭐 모니터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스트레칭 해봤던 갭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화학습 같아요. 이거 스트레칭이 아니라. 그러네요. 네. 이게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칭이 저번 주도 그렇고 전월세 전환도 그렇고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가고 있어요. 숫자가 나오니까 제가 지금 그러네요.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네. 지금 근데 숫자가 많이 나와서 뭐 스트레칭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앞단을 해야 그래도 머리가 좀 팽팽 돌아가고 집중도가 좀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뒤에 가면 집중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갭 투자 워낙에 뭐 엄청 크게 유행을 했었었고 백승희가 이제 와서 뭐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갭 투자는 늘 다시 또 돌아와요. 저도 왜냐하면 갭 투자가 한창 유행했을 때 옛날 책들을 제가 찾아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2000년도 초반에도 갭 투자가 한번 불었었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때 썼던 책이 있더라고요. 한 10몇 년 전쯤 되는 책인데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 한번 지나간 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다음번에 똑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제대로 스트레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더 잘 들린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니터 해주신 거 다들 감사해요.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쓸데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트레이너님께서는 우리 재테크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가장 이득을 봤던 재테크는 조금 어떤 게 있으신지. 솔직히 저도 갭 투자였죠. 그래요? 네. 그렇구나. 대신 이제 저희도 그 투자 연구반이 있어서 갭 투자를 한 2, 3년 동안 수업의 주요 내용으로 잡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한 지역을 막 그 집중적으로 가서 뭐 20, 30채씩 매집하고 뭐 그런 거는 안 했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게 가능한 지역들을 선별을 해드리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좀 더 점검하신 후에 들어가세요 라고 해서 그래도 수익들을 아까 공식대로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갭 투자를 했다 그랬을 때 그냥 2년 정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매매를 이제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조금 이득이 났을 때라도 파는 게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해보니까요. 해보니까 이제 상승의 그러니까 상승 기류를 탈 때는 그냥 단기로 하시는 게 더 낫었습니다. 오히려 2년을 가져가서 구간 수익률, 즉 말하자면 6%에서 45%대까지 그냥 세금을 내는 것보다 50%나 60%를 내더라도 짧게 가져가서 내 돈을 한꺼번에 굴렸던 게 훨씬 더 수익률은 더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실 거예요. 세금도 많이 내셔야 하고 또 시장 분위기가 매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갭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2년을 좀 채우셔서 가시는 게 아마 수익률적으로 조금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기도 잘 알아야 되고 흐름도 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오, 좋습니다.
어쨌든 흐름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고 이것도 공부가 또 필요하네요. 이런 갭 투자도 역시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너님이 계시는 거니까. 네네네. 자, 무조건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네. 거 잘 이해해 주시고 네. 제가 이 장단점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 마시고 오, 예. 개념만 잘 이해해 네. 주셨으면 이런 게 있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 두 번째 네. 단락이죠. 네. 본격적인 스트레칭 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서야 해보도록 본격적인. 하겠습니다. 오, 네네네. 우리 이미 다 트레이닝 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트레이닝이야 말이야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네. 트레이닝 맞습니다. 네네네. 오, 좋아요. 아주 그냥 훅 달아오릅니다. 네. 오, 오늘의 트레이닝. 네. 자, 오늘 트레이닝은 네. 37년 된 이거 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오래된 네. 즉 늙은 가게 네. 점포라는 뜻에서 노포의 노포. 을지면옥이라는 음식점이 네네네. 있어요. 네. 자, 이 집이 네. 철거를 당하는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철거를 당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고. 아닌 거죠. 음. 그런데 왜 누가 감히 내가 잘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네. 와서 부서라고 어. 하냐라는 거죠. 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한 뉴스예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머니 스캔들이니까 네. 그래도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네.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네. 자, 37년이나 됐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오래돼서. 엄청 오래됐죠. 자, 그냥 당연히 가게도 좀 낡을 것 같고요. 그죠? 네네네. 또 을지로 하면 어떠세요? 을지로 을지로 자주 가보시나요? 조금. 어렸을 때? 네. 오, 20대 한 초중반? 그때는 뭐 때문에 가셨어요? 술 마시러? 아, 술 마시러요? 아니, 그런데 가면은 왜 오. 을지로나 약간 종로 쪽이나 이런 데 왜 이렇게 네. 골목 포장마차 골목에. 비슷하게. 그런 집들? 아, 그렇구나. 저는 대학교 때 뭘 갔냐면 그 청계천 그 네. 위에서요. 오. 그 레코드판. 그 다음에 뭐 CD 같은 거 이런 거를 그 복제해 놓은 걸 팔았었어요. 오. 보통은 이제 거기 청계천 악기상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악기 사러 가는데 그 길가에 네. 그렇게 레코드판을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러 갔었던 기억이 있고 술 먹으러 간 적은 제가 좀 착해서 그랬나 없네요. 뭐죠? 그 당황? 아니, 그 닭도리탕이 맛있다 그래서 닭도리탕 먹으러 갔어요. 예. 아유, 술 못 네. 마십니다, 예. 자, 을지면옥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도 을지면옥을 못 가봤어요. 네. 이제 거의 뭐 5대 이제 냉면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계속 정말,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이제 뭐 을지로를 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뭐 냉면을 그렇게 막 좋아하고 이런 편이 아니라서 네. 이렇게 찾아다녀 본 적은 없는데 네. 정말 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사이에서는 뭐 3대 아니면 5대 이 5손가락 안에는 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원래 이 을지면옥이 네. 그 부모님이 네. 말 그대로 일사후퇴, 혹시 일사후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들어보긴 했죠. 들어보긴 했죠. 아, 네. 네.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네. 이제 북에 계셨던 분들이 오. 이제 밀려서 이제 내려오셨던 오. 게 일사후퇴라서 네. 그때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네. 그때 북에서 피난을 내려오실 때 가장 먼저 정착을 했던 데들이 연천, 뭐 의정부 이런 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부모님이시죠. 을지면옥의 부모님이 네. 그렇게 피난을 내려오시다가 연천에서 냉면집을 하기 시작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딸들이 분가를 하면서 냉면집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따님이 내신 그 냉면집이 바로 네. 이 을지면옥이래요. 북에서 내려온 맛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나름 그 이제 맛을 이제 계승한 곳이다 뭐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맛은 대체로 조금 네. 약간 가벼운 편?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좀 싱거운 편이라고 슴슴한. 슴슴하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강한 맛이 아니라 네네. 약간 내추럴한 맛인가 봐요.
그래서 뭐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을지 면역이 이제 사라지니까 너무 슬퍼요. 막 이제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워낙에 이제 골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네, 정도로 네네네. 이렇게 뭔가 찾아서 먹는 오. 숨겨진 맛집 이런 아는 어떤 사람만 분위기가 가는. 예, 있었나 봐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는 이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자, 이전 안내 그리고 오늘까지만 장사합니다. 이런 이미 거예요. 끝났구나. 네, 오. 끝났어요. 언제 끝났느냐면 영업일이 2022년 6월 25일입니다. 며칠 전이네요? 네, 맞아요. 오. 자, 6월 25일 날 3시까지 장사를 하고 네. 이제 그 집기들을 다 이제 빼냈는데요. 네. 이제 왜 철거를 당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네. 뒤에 하겠지만 네. 내가 37년이나 장사를 잘 했고 내 소유인데 철거를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네. 수 없이. 네.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소송에서 져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비워줘야 할 텐데 네. 언제 비워줄까도 고민이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을지면옥에서 이 영업 종료일을 선택한 6월 25일이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6.25. 6.25. 그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모르죠. 저도 이 방송에서 을지면옥 이제 뉴스를 접하고 6월 25일까지 네? 마지막 영업을 한다. 이제 그래서 뭐 정말 그 뉴스 포털에 올라와 있는 뉴스들을 정말 다 읽어봤거든요. 논지는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럼에도 이제 올려놓은 그 뉴스 매체들이 다 다르니까 뭔가 네. 다른 얘기를 하실까 싶어서 다 읽어봤는데 6월 25일에 대한 그 뭔가 코멘트를 다신 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날짜가 참 의미 있는 거예요. 6월 25일이면. 그것도 캐치를 하셨네요. 네. 자, 그래서 6.25를 찾아봤죠. 네. 자, 오. 6월 25일 네? 6.25 전쟁이라고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네네네. 자,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에서 네.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스크랩을 한 건데요. 네. 자, 설명은 어떻게 써 있냐면 네. 1950년 네. 6월 25일 새벽에 네. 북한 공산군이 네.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38 전역에 걸쳐 불법으로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6.25 전쟁은 결과적으로는 새벽에 북한군이 남한을 쳐들어온 거 네. 이거거든요. 네. 자, 어머, 쳐들어왔다. 맞나봐요. 뭔가 좀 이렇게 다들 하셨는데,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들도? 저도 몰랐는데, 오, 진짜? 그러니까 을지면옥 이제 사장님이 네. 왜 이 날짜를 선택을 했을까? 솔직히는 아직은 소송이 네. 완벽하게 판결이 나온 건 아니에요. 판결이 나온 건 아니라서 판결이 나오고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거라 그때까지는 장사를 하겠거니라고 생각들을 하셨대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네.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6월, 7월, 8월이 냉면 쪽에서는 성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전에 가려면 짓기, 이사하고 인테리어 하는 동안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네. 될 텐데 왜 굳이 6월 25일을 생겼을까? 다들 의아해 하셨는데 네.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러기에는 상당히 좀 뭔가 네네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대표님이 네. 뭔가 서운하신 마음, 이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닐까 날짜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저의 네. 내피셜이지만 네, 참 묘하게도 날짜가 그랬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네. 을지면옥은 37년 동안 한 곳에서 정말 네. 맛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고 네. 아직 대표님 나이 올라온 걸 보니까 한 67세인가 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직 이제 몸은 좀 붙이시겠지만 체력은 붙이시겠지만 뭐 장사가 불가능하실 정도의 나이는 아니시기 때문에 더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철거를 방해해야 되느냐. 네. 예, 이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 표를 한번 보죠.
자, 을지면옥이 있는 위치는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을지면옥이 들어가 있는 그 빨간 점 안에가 네.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검은색 글씨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 네. 자, 재정비니까 뭘까요? 다시. 다시 어. 정비한다는. 네. 자, 그래서 재정비는 뭔가 주변에 노후화된 주택, 네. 노후화된 건물들이 있으면 그걸 부수고 네. 새롭게 깨끗한 건물들로 지어줄게. 또 도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좁아서 차가 들어가기 어려우면 네. 거기를 부숴서 음. 차가 잘 지나가도록 뭐 2차선, 4차선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게 바로 재정비거든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더 편하게 뭐라고 부르느냐면 재개발 사업 이렇게 부르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운 이제 재정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운 재개발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자, 결과적으로 37년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37년 동안 저 가게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주변에는 당연히 노포들이 많았을 네. 테니까 37년 동안 주변이 번화하지 않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부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네. 오래된 노후화된 곳을 부숴서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하느냐. 네. 아니야. 지금처럼 저렇게 맛있는 을지면옥처럼 뭐 한 3, 40년 동안 이 전통을 지켜온 저런 구옥들을 네. 좀 정비를 잘해서 보존하는 것이 맞느냐. 이건 거죠. 동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떤 그거인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은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게 더 나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아까 을지면옥에 굉장히 좀 오래된 듯한 점포 사진을 봤어요.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죠. 네. 다음 사진은 아까 그 을지면옥이 네. 있었던 자리가 없어지고 네. 새롭게 들어설 모습인 거예요. 주변에 뭔가 좋은데? 건물이 높게 들어서고 네. 요즘은 건축의 방향이 네. 용적률, 즉 위로 높게 네네네. 해서 건물을 좀 고층화 시키고 네. 이 바닥 면적을 좀 비워서 어. 그곳에 좀 공원을 넣거나 하는 게 요즘 컨셉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낮고 오래된 건물들이 이렇게 넓게 포진이 돼 있다면 네. 그 지역 중에 상당 부분은 공원이나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이제 높게 지어서 네.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 주거든 상가든 업무든 넣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도시가 새로 재정비되는 거거든요. 네. 그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저는? 말하자면 그렇죠. 지자체가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 뉴타운에 가까운 촉진지구 이런 것들은 더 정부가 좀 더 힘을 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 지역에 노후도가 상당히 좀 밀집되어 네. 있는 곳들은 본인들이 주민들이 이제 올리기도 하고요. 지자체에서 구역을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개인들이 진행을 하면 정말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사업에 동참할 사람들이라고 해서 의견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그걸 동의율이라고 하는데 네. 동의율이 점점 올라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한 75%, 78%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그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의 그쵸. 전체 있는 사람들의 못해도 4분의 3 이상이 그래 우리 저렇게 낡은 건물들 보존하지 말고 네. 좀 새로운 건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이 이렇게 수렴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100% 아니어도 100%면 너무 어렵죠. 그러면은 그 원하지 않는
쪽에 속하는 게 이제 을지면옥이었던 거네요. 네, 안 맞아요. 하겠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네. 그 안에 계신 소유자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낡은 주택을 부수고 네. 새 아파트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조합원이 되시는 거예요. 조합원으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을지면옥처럼 난 싫어 네. 라고 하면 조합원 신청을 안 하시면 돼요. 네. 혹은 분양 신청을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양을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합원도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사업이거든요. 조합 사업인 거예요. 근데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이 동업자가 싫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업자는 이 사업을 그만두고 나가야겠죠. 네. 근데 맨손으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권리는 갖춰서 그 사업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네. 예,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현금청산? 네, 현금청산. 말 그대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싫대. 네. 동업하다가 싫대. 그럼 네. 어떻게 해요? 야, 내 지분 내놔. 나 투자했던 돈 내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자, 그래서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 네. 혹은 미래에 내가 받게 될 집 필요 네. 없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토지분 네. 혹은 내 부동산의 가치만큼 내놔 이건 거죠. 자, 근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거 동의를 하면 나중에 건물 지었을 때 거기 자리를 주나요? 네. 아. 지정을 조합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층수별로 나눠서 추첨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다 좋은 자리를 갖고 싶은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추첨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에 1층에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고층을 받아가면 또 고층에 원래 살았던 사람이 1층 받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한 1층부터 5층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추첨. 뭐 이거는 조합 총회에서 본인들이 정하셔도 되는 부분이라서요.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들어갈 수는 있다. 네. 네. 근데 나는 어쨌든 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현금청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아까 을지면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사업을 찬성하지 않으셨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은 되는데 계속 반대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나가겠다고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이제 부숴서 여기를 다 지어야 되는데 계속 부탁을 해야 되는 부탁을 했는데도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나가게 그래서 쫓겨나는 건가? 자, 억지로 할 수는 없겠죠. 막 옛날처럼 왜 영화들 보면은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그 뭐 조폭들 와가지고 갑자기 막 때려 부수고 불도저고 다 밀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소송이죠. 소송이고요. 이거를 명도 소송이라고 합니다. 명도 소송? 네, 명도. 명도는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내보내는 일을 명도라고 하고요. 이분들도 이제 말 그대로 못 나가라고 하시는 거고, 아니야, 이 정비 사업을 하려면 나가줘야 되겠어 하고 이제 서로 소송을 한 거고요. 네. 재판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합에 손을 들어주신 거죠. 네. 물론 개인의 을지면옥의 개인 재산권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이 다수의 이 지역의 다수의 조합원들의 또 재산권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 명이 재산권이 중요하냐 뭐 400명이 재산권이 중요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 재판부는 조합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은 아마 50억 정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땅을 꽤 갖고 토지 면적을 갖고 계셨을 거라 그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돈 한 50억 감정평가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사업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업자들에게 나가는 영업 손실 보상이 있어요. 근데 영업 손실 보상이 보니까 한 2천 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뉴스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본인의 감정평가되신 금액과 영업 손실 보상 금액을 더해서 네. 한 50억 얼마 정도, 한 2천만 원인가?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네. 그거는 이제 또 다시 네. 감정평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청구받은 혹은 법원에서 인정해 주신 금액이 너무 낮다. 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공탁 이제 안 받을게. 받지 않고 요 금액을 그대로 공탁을 걸어놓고 다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법원은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 기준을 좀 하기 때문에 법원도 본인들이 감정평가를 못하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정평가 기간을 정해서 그 금액을 받습니다. 근데 한 팀에게 받으면 불합리하다 그러면 뭐 두 군데서 받을 수도 있고요. 국가 보상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 세 군데 정도에서 받아서 이 평균치를 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이 평가를 받아서 이제 평균치를 내서 이제 가도록 되어 있고요. 뭐 대부분은 네, 그냥 받아들이시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지는 거 몇 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손실금액도 받아요? 나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난 동의를 했어. 근데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장사를 못 하잖아요. 이런 거죠. 그 영업보상비는 일부 책정이 되고요. 그게 뭐로 바뀌느냐면 상가 분양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상가에 계셨던 분은 상가 분양권으로 바뀌고요. 네? 그곳에 주택으로 살고 계셨던 분들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근데 요즘은 그 아파트 상가에 계셨던 분들조차도 입주권을 원하시면 입주권을 주는 조합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뭐 상가가 좀 작다 그러면 그렇게 입주권을 줘버리고 상가는 아예 분양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 분양 금액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는 요거를 그 전문 용어로는 상가 딱지. 상가 딱지? 네, 상가 딱지라고 불러요. 네, 딱지가 입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주권. 왜냐하면 이분들은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입주할 권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이 받는 권리는 입주권. 내가 분양을 통해서 받은 건 분양권.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입주할 수 있는 거를 주택 딱지면 주거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상가 딱지 그러면 이제 상가를 하나 받을 수 있는 입주권에 대한 권리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금 청산이 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송을 이제 뭐 1심, 2심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비업체에 손을 들어주셔서 철거를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네, 권고사항으로 나와서 일단은 이제 나가시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받으신 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전을 하셔서 어딘가서는 장사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옛날 그 맛 뭔가 이제 뭐 골목 같은 데를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맛의 한 몫을 하거든요. 이 분위기나 이런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맛은 없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 기억 속에 그 을지 면옥이 이제는 정말 영원히 사라져버렸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크니까. 거죠. 근데 뭐 을지면옥 입장에서는 큰 손해인가요, 저게? 손해는 아니지 않나요? 자, 예를 들자면요. 지금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재개발은요. 내가 그 지역에 계속 있으면 자, 을지로 땅값은 어떨까요? 을지로는 오를 것 같은데. 계속 오르겠죠. 자, 계속해서 내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 30평의 토지를 갖고 있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나는 거기서 계속 있으면 내 땅값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택으로 하면서 사업에 뺏긴 거예요. 집 하나만 받고 그 상태에서 그냥 전환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는 이제 정비구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구역에서 빼다오
라고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위에서 빠지는 곳들을 존치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작게 개인들이 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쉽지 않으니까 저렇게 재정비 사업을 정해준 건데 네.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뉴스로 듣기에는 네. 그래 37년이나 돼 그냥 냉면집 하나 사라진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뒷면에는 도시의 보존과 발전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카테고리의 어쩌면 다른 개념이 네.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찌 면허건 어찌 보면 보전인 거고 정비사업, 재개발은 이제 개발인 거잖아요. 그런 두 개의 패러다임이 지금 이렇게 부딪힌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되신 거고 네. 앞으로도 도심지 내에 이런 곳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서울에 지금? 서울이 오히려 이제 강북 쪽이 좀 네. 많죠. 예. 지금 여태 동안 대부분 이제 재건축이 일어난 게 다 한강을 기점으로 네. 남쪽에 있었던 네. 곳들인데 강북 쪽은 산도 많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그 구역들이 좀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강북 지역에 이런 그 도심 재생이 많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강남 지역에 있었던 도심 재생보다 네. 강북 지역에서 일어날 이 도심 재생은 네. 을지 면허과 같은 얘기들이 항상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머니 스캔들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네. 나는 보존주의야.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오래됐다면 네. 정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좀 파가 갈리실 텐데요. 이거는 그 누구도 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 네, 것 같네요. 이게 맞아요.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그런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이게 뭐 다른 곳에서도 잘 하실 거예요, 맛있게. 근데 거기 찾아가 주시면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 찾아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줄하러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돈줄하러 네, 가주시고 또 안 되면은 일부러 가서 이렇게 벽에 네. 막 이렇게 꺼멓게 문질러가지고 오래된 듯한 느낌 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좋습니다. 일부러 약간 노포 느낌 나게 인테리어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저도 되게 오래된 식당들이 네. 돈을 벌으셔갖고 네. 그 신축해서 가시면 느낌이 맞아요. 똑같은 맛인 것 맞아. 같은데도 그것이 맞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막 그 낡은 그 식탁이나 의자 같은 그쵸. 그 느낌이 없어지면서 맞아요. 그래서 좀 그 때 묻은 듯한 인테리어를 아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뭐 서로 다 좋자고 어쨌든 하는 거긴 하니까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 을지면허를 못 먹고 네. 저도 그 사라져버린 게 너무 아쉽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네, 좋습니다. 체력 만들기이고요. 네. 우리는 어쨌든 그 돈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네. 체력 만들기 가장 좋은 건 책 읽기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책이 3권이나. 네. 머니 스캔들을 운영하고 있는 저 머니 트레이너 백승에도 네. 기존에 나와 있는 출간 책이 3개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노란색, 금을 나타내는 노란색 표지를 띈 책이 2개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경매인데 경매는 이제 그 경매 쪽에서는 가장 네. 탑이라고 여겨지는 그 네. 정보회사 지지옥션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코로나 때 나온 책이라 가장 홍보를 못한 책이에요. 그래서 지지옥션 내에서도 아마 좀 안타까우시겠지만 네. 저도 좀 많이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별도로 이 네. 유튜브를 하게 되면 네. 좀 이 책은 내용을 많이 다뤄보도록 네네네.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색깔이 좀 꺼먹기는 한데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들 만나보시죠. 네. 자, 불을 재편하는 금융 대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제목이 웅장하다. 네,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영어가 잔뜩 써있어요. 예. financial이라고 써있고, 네. revolution이라고 써있고, 네. 또
리셰핑? 리셰핑. 예. 그다음에 웰스라고 써 있네요. 자, 뭔가 이렇게 막 영어가 써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네. 외국 저자가 쓴 책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누가 썼느냐면 하버드 경제학자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말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버드 나오신 분이 쓰셨다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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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온 라브 그리고 니콜라스 데프렌스 네. 두 분의 저자가 쓰신 책인데요. 네.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네. 금융 대혁명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요즘 정말 많이 들었던 금융 쪽 새로운 개념 뭐 있으세요? 금융 쪽 새로운 개념. 새로운 단어. 또 당황한다. 물가 상승. 에? 자, 그쪽을 안 친해가지고 들어본 게 없네. 맞아요. 예. 핀테크. 비트코인. 예.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자, 핀테크와 네.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은행사들인데 네. 우리 솔직히 최근에 네.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은행들이 많이 늘었죠. 뱅크. 네. 네. 온라인 뱅크 뭐 있을까요? 온라인 뱅크요? 가장 귀여운 애. 카카오뱅크도 네. 있고요. K뱅크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었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근에 어쨌든 이런 금융사들이 굉장히 온라인화되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책이 그런 그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책들은 지금 솔직히 서점가를 가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서점 1위부터 20위까지 랭킹되어 있는 책들 중에 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개하기 좋은 책이 뭘까 하고 막 이제 뒤져보다가 이 책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건데 네. 그렇게 뭐 핀테크니 뭐니 최신에 대한 개념의 뭐 메타버스까지 시작을 해서 그런 개념들을 다룬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불을 재편한다고? 이런 단어를 넣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런 세계가 앞으로 온다.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개념이 온다. 그러니 너희도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 라는 책이 반. 그 다음은 그 시대가 오니까 뭔가를 준비를 해서 네. 너가 돈을 벌어야 돼. 이거가 또 반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내용은 조금 내용이 달랐어요. 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네. 자, 이 책의 가장 첫 장에 네. 이제 어떤 내용을 다 써 있느냐면, 네. 문맹은 네.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네.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앨런 그린스펀을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앨런 이름 네. 많으니까. 예. 자,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네. 금융 문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저도 되게 놀랐던 네. 개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통장 하나씩은 다 갖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카드 꼭 하나씩은 갖고 있죠. 네. 카드를 한 개는 갖고 있는, 그러니까 카드를 아예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있어도 카드 한 개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적어도 뭐 카드 두세 개 정도씩은 다 갖고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전 세계에 은행을 그러니까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성인들 중에서도 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퍼센티지가 거의 19%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성인들 중에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후진국 빼고요.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빼고 네. 우리가 봤을 때 저 정도면 그래도 선진국 아니야? 네. 라고 하는 그 반열 안에 들어가는 곳 중에서도 네. 아직도 그런 뭐 내가 은행을 가서 돈을 넣어본다거나 붙인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금융 문맹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도 이 책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면 네. 이제 미국 주식을 막 공부를 하다가 네. 미국 주식 중에 상당히 좋은 주식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뭐예요? 그랬더니 코카콜라만큼 괜찮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쓰고 네. 하는데 아직은 시장을 다 제패하지 않은 회사. 뭐죠?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 회사 아시죠? 카드 회사예요. 네.
근데 외국 회사예요. 음. 근데 이 마스터카드 회사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 글로벌한 그 카드사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전 세계 인구 중에 카드를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이 마스터 카드사가 네. 이 그 뭐라 그러죠?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안 살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한 이제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카드를 쓰고 있고 네. 계좌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금융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제가 못 깨달았다는 거죠. 자,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금융 문맹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 금융 문맹들이 있는 것 때문에 네. 여기에 깊숙하게 많이 다룰 수 있는 사람일수록 연봉이 크대요. 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이곳에서 또 제안을 했느냐면 이것도 좀 속상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네. 금융 문맹 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맞아요. 저 갑자기 이 책 읽으면서 동키님이 생각이 나긴 했어요. 바로 접니다. 예. 죄송해요. 네. 대표 이제 대한민국 대표 금융 문맹 동키입니다. 네, 여기저기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런 좋은 책들 진짜 많은데 진짜 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금융 문맹들은 이런 책 근처에 가지 않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발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네, 그러니까 오. 지금 솔직히 네. 저도 비트코인을 안 하거든요. 네. 해본 적도 없고. 네. 물론 공부는 했어요. 그런데 아니 저게 실제로 아직 그 사용이 네. 불가능한 화폐지 않나?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재테크 수단으로 삼아야 돼? 해서 아직도 좀 부정적인 사람인데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비트코인이 됐든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네. 혹은 뭐 핀테크 같은 뭐가 됐든 네. 간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데에는 금융 문맹인들이 있고 상위 1%는 이 금융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붙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앞으로 다가올 금융 대혁명들이다라는 거예요. 핀테크이고 그 그러니까 온라인화된 온라인일 수밖에 네. 없고 그리고 그게 또 아까 우리가 얘기한 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부를 재편한다는 네. 게 이미 양극화가 이루어진 건 금융 문맹 때문인데 그걸 새롭게 나오는 온라인 금융 상품들이 다 격차를 다시 줄여줄 거야 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인데요. 지난 3세기 네. 3세기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긴 네. 세월이잖아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았으며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것보다 자본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동자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내가 공사판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노동자지만 네. 연봉이 높더라도 변호사, 의사도 노동자예요. 그렇잖아요. 시간당 단위만 높을 뿐이지 노동자예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건 다 노동자예요. 근데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보다 부동산, 뭐 금, 뭐 이런 어떤 그 재테크, 즉 자본적인 거 있죠. 이거의 상승률이 2~3배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는 저런 거 복잡한 거 안 할 거야. 그냥 저런 거 복잡한 거 했다가 괜히 뭐 돈을 있는 사람도 너무 많이 받고 나 복잡해서 싫어. 나 그냥 은행에다가 돈만 넣어놓을래. 요거조차도 안 하신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많죠. 그나마 은행에만 넣으신 분은 이제
이렇게 노멀하게 똔똔인 거고 오. 죄송해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또이또이. 네, 또이또이. 쌤쌤이. 쌤쌤이 뭐 이꼬르 네. 뭐 똑같다 뭐 네. 이렇게 뭐 비등비등 네. 다 나왔습니다. 더 없어요. 네. 자 그런 건데 네. 그걸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 돈이 요만큼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그렇게 부동산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금 투자도 하고 뭐 달러에도 투자해보고 이런 어떤 다양한 투자법을 네.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도 높았다라는 거죠. 3세기 동안. 지금 불과 우리가 최근에 상승했던 7년 동안의 얘기가 아니고 또 두 번의 금융위기 때마다 그때마다 투자를 했었던 그 20, 30년 동안의 얘기가 아니라 3세기 동안 적어도 늘 그래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막 두세 시간 동안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고 공부를 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계속 어쨌든 부를 가진 사람은 계속 부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금융 문맹들이 계속 제자리니까.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재테크를 통해서 이제 많이 불렸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계속 그대로. 네, 맞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 계속 생각 없는 사람은 계속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앨런 그리스펀이 얘기한 그 말이 딱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선택이 아니라 내가 생존을 하려면 금융 문맹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생각보다 이 책이 시사해 주는 바가 네. 저는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될 의미가 아니라 네. 그래 도대체 비트코인은 네. 왜 나오는 걸까?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금이 있었을 때 솔직히요 아주 옛날에 네네네. 소금이 화폐 단위였던 거 아세요? 소금 맞아요. 소금. 소금이 네네. 화폐 역할을 했었고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소금이 화폐다 보니까요. 네. 저기 바닷가 밑에 응. 소금이 매장되어 있는 거를 응. 나 거기 돈 있어.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증빙이 진짜.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눈에 잘 보이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대체제를 찾다가 조개 껍데기도 해봤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네. 이게 잘 녹지도 않고 네. 뭐 하는 금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서 금으로 왔었는데 그 금이 다시 넘어선 게 달러인 거잖아요.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그쵸, 화폐를 그쵸. 만들어버린 게 이제 달러였는데 그럼 금과 달러 이렇게 뭔가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네. 달러가 뭔가 패권을 가져갈 때쯤에 지금 요 코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코인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과 같은 시대에 나온 걸까 이제 그런 고민이 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제 지식이 이제 얕다 보니까 네. 아직도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이제 그러면 새로운 뭔가 이 화폐 단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네.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비트코인인 건가? 이제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트레이너님께서는 이제 뭐 부동산 재테크 이런 거 말고 다른 어떤 재테크에 조금 도전을 해본다면 어떤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재테크요? 네. 솔직히는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핀테크, 뭐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저는 비트코인 이런 솔직히요 것도 있고. 모든 재테크는 네. 부동산과 주식 양대산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주식을 이제 해본 지 한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네. 1년 반밖에 안 됐으면 대충 제 수익률을 아실 거예요. 네, 미국 주식에서는 손해를 안 봤는데 네. 국내 주식에서 손해를 보다 보니까 딱 정말 또 나왔네요. 또또이. 또또또또이. 네, 선생님이. 또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주식을 네. 좀 더 깊게 공부해 보고 싶다. 시간이 되면. 왜냐하면 부동산은 솔직히 이제 어찌 보면 네. 얘도 부동산의 한 축이기는 네. 하지만 주식은 우리 생활상에 관련된 모든 회사가 그 안에 그쵸. 주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시간이 된다면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키님은? 네, 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거겠죠? 그러겠죠? 아,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갭 투자 방식이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나중에 시도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주수익은 솔직히 조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도 네. 실제로 검색해보진 않았잖아요. 그쵸. 정말로 갭이 적은 애가 있나? 그니까. 괜찮나? 뭐 백 원장님 말대로 이미 다 오를 대로 올라서 네. 이제 투자하기 어려운 건가? 그냥 백승의 말만 믿어버리고 안 들여다 보시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해봤어. 그랬더니 해봤더니 백승의 말이 맞네. 이거와 안 해보고 그래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거야 하고 네. 그냥 버리는 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동키님도 네. 그 생각이 드셨다면 네. 오늘 가셔서 뭘 네. 하셔야 되느냐면 네이버 부동산을 켜셔서요. 네. 컴퓨터에서 보셔도 되고 네. 뭐 혹은 핸드폰에서 보셔도 네네네. 돼요. 키셔서 네. 계속 내 주변에 있는 아파트부터 쭉 보시면 돼요. 혹은 그 키워드에 가격이 있어요. 네. 애초에 매매가를 얼마까지 이렇게 다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가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까지만 딱 놓고 이제 누르면 2억에서 3억대 물건들만 매물들이 쫙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서울 전무할 거고요. 경기도 없을 거고요. 인천도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머야 내가 가까운 데가 없네. 그럼 이제 그나마 가까운 지역들을 이제 서서히 지방부터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 내가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뭐 양주, 연천, 뭐 하물며 뭐 어디까지 가고 평택, 뭐 또 어디까지 뭐 그런 지역들을 내가 막 들여다보게 돼요. 나 이 지역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청주라는 데는 가본 적도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지도를 막 보다 보면 여기에 어떻게 이런 큰 하이닉스 같은 애들이 있네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여기 시군청이 있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애초에 안 보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데가 아파트 가격이 5억이나 한단 말이야. 지하철도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든지 그렇게 검토하시고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결과적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계속 어떤 재테크에 대한 안테나를 이렇게 딱 세워놓으시고 계속 체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투자자의 자세이고요. 뭐 떨어졌다고 해서 시장을 떠나고 갑자기 오른다고 해서 시장에 들어오시는 게 가장 나쁘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시도를 일단 해보고 서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불을 재편하는 금융 대혁명 이 책은 한번 사셔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책값이 22,000원이네요. 근데 아직 안 나온 책인가요?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네. 뭐 7월 7일로 뭐가 돼 있어가지고 날짜가 뭐죠? 아니면 저 오늘 이거 교보문고에서 사갖고 온 건데요. 미리 나왔어요? 빨리 나왔나요? 인터넷에 나온 거랑 또 실제 그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검색한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어 저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책값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이럴 수는 있겠다. 그러면 제가 제 카페에 한 3분 정도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의 소감을 이제 적어주시면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3분을 추첨을 해서 이 책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자, 그러면 그 카페에 어떻게 뭐라고 검색하면 되죠? 저희 그 링크가 돼 있을 때 그 카페 주소가 같이 링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소개란에. 그걸 타고 들어오시면 이제 책 그러니까
오늘 네. 내용을 좀 이랬어요. 소감은 뭐 참 재밌었어요. 뭐 이런 네.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네. 3분만 뽑아서 오,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네. TV를 혹시 보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이게 다시 보기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아프리카 TV 쪽에도 링크가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혹시 이렇게 유튜브 쪽으로 저희 오시면은 그 링크 달려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카페 구경도 하시고 이제 가입하셔가지고 글 남겨주시면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조금 빨리 끝난 것 같긴 네네네. 한데요. 네. 네, 비도 오고 하니까 네. 빨리 집에 들어가서 네. 부침개라도 좀 오, 먹든가. 무슨 부침개 좋아하시나요? 저 김치 부침개 하고 김치 부침개. 그다음에 오징어 들어간 오. 부추전. 저도 그거 진짜 저 부추전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해물을 좋아해가지고 해물 잔뜩 넣은 거. 얇게 바삭하게. 바삭하게. 네, 맛있어요. 초고추장 찍어 먹는데 저는 뭐 찍어 드세요? 아, 경상도 쪽에 초고추장 찍어 먹나 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 좋아해요. 초고추장 무조건 초고추장 진짜 맛있어요. 저는 초고추장. 오죽하면 뭐 햄버거 이런 거 초고추장 찍어서 그런 먹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초고추장이 한번 초고- 중독되면 초고추장은 정말 어디에나 다 들어가는 어디든 맛있어요. 그러니까 부추전 먹고 싶네요 오늘. 좋습니다. 네. 네, 부추전은 제가 소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주시고. 나중에 저희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자도 많아지고 하면 모여가지고 네, 그렇게 부쳐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넘어가시죠. 네. 네. 자, 오늘 벌써 5회차 네. 재밌게 한 것 같고요. 네. 이게 회가 거듭될수록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네.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근데 유튜브라는 게 워낙 네. 이게 회차가 막 늘어나는 것보다는 영상이 계속 남으면 한 번 또 사람들이 꽂히면 연속으로 계속 보잖아요. 네, 1회 맞아요. 보고 2회도 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조금 이제 기다려도 저에게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초심으로 네네네. 돌아가서 네. 제 머릿속에 제가 네. 생각보다 얼굴이 되게 작아요. 이 두상이 좀 아니 작은데, 작으세요. 네, 어. 작은데 이 네. 안에 굉장히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네. 요거 쏙쏙 꺼내가지고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 네. 또 제가 모자라는 건 네. 계속 또 공부하고 자료 찾아서 네.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진짜 완전 너무나 이제 완전 탑급 진짜 강의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무료로 이렇게 강의를 2시간 정도씩,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시간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꼼꼼하게 다 체크하시고 직접 한번 뭐 검색 같은 것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지식도 늘리고 진짜 이 돈 감각을 늘리는 거를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저희 이 머니스캔들 유튜브에서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해보는 거 없고 그냥 시간 조금만 투자하시면 돈 버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라디오 틀어놓듯이 네, 그냥 맞아요. 한번 주말에 쭉 틀어놓으셔도 네.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상 나중에 댓글에 이제 뭐 궁금하신 것도 올려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라이브 하면서 답변해 드릴 테니까 글 같은 거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부동산 얘기만 하는 것도 음. 아니고 굉장히 그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주식과 같은 네. 3% TV의 어. 정도가 되도록 목표를 잡고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부동산계 혹은 재테크계의 네. 3%를 꿈꾸며 오. 앞으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도 저녁 6시 반에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아프리카 TV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들. 네, 구독과 좋아요는 네.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머니 트레이너 백승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